평생 식당 주방에서 땀 흘리며 살아온 한인 시니어 제임스 박. 그의 인생은 언제나 고생과 가난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처럼 찾아온 1억 달러 파워볼 로또 당첨. 순식간에 세상은 그의 이름을 떠들썩하게 불렀고, 누구나 이제 저 노인 평생 호화롭게 살겠구나 하고 부러워했습니다. 고생 끝에 드디어 찾아온 인생 역전. 모두가 꿈꾸는 은퇴 후 황금빛 노후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은 믿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행운은 그에게 정말 축복이었을까요? 도대체 제임스 박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제임스 박, 올해 70세. 뉴저지의 한 작은 아파트에 홀로 사는 은퇴한 한인 시니어입니다. 그의 인생은 그야말로 주방과 함께한 세월이었습니다. 30년 넘게 동네 식당에 뜨거운 불과 씨름하며 기름 튀고 김서린 주방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땀을 흘리며 일해왔습니다. 손바닥은 기름과 세제로 굳어 거칠었고 허리는 늘 굽어 있었으며 귀에는 후라이팬 지글거리는 소리가 늘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일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내 손이 고생해야 내 가족이 편히 먹고 산다는 마음 하나로 버텼으니까요. 새 아이를 키워내고 아내와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며 살았던 세월. 그러나 아내는 몇 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은 각자 생활에 치여 아버지를 자주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제임스 박의 노후는 작은 월세 아파트와 외로운 식탁으로 이어졌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건 고작 1,500달러 남짓한 연금뿐이었습니다. 방세와 생활비를 빼면 남는 건 거의 없었고 때로는 저녁에 컵라면 하나로 하루를 마무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매주 토요일이면 꼭 하던 습관이 있었습니다. 담배를 사러 가는 길에 리커 스토어에서 로또 티켓 한 장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나도 한 번쯤은 하는 막연한 희망이었지만 그에겐 그것마저 삶의 작은 재미이자 유일한 사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손에 쥔 티켓 한 장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게 될 줄은 그 자신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도 제임스 박은 평소와 다름없이 동네 리커 스토어에 들렀습니다. 손에 쥔 로또 티켓을 기계에 내밀며 그저 또 꽝이겠지 하는 마음으로 번호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기계를 보던 직원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더니 곧바로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거 당첨이에요. 순간 편의점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옆에서 담배를 고르던 손님까지 고개를 돌려 티켓을 쳐다봤습니다. 기계 화면에는 믿을 수 없는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1억 달러 잭팟. 제임스 박은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에이, 무슨 소리야. 그냥 몇백 불 걸린 거겠지. 하지만 직원은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이거 진짜예요. 뉴스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몇 시간 뒤 한인사회 인터넷 게시판과 현지 뉴스에 뉴저지 한인 시니어 1억 달러 로또 당첨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터졌습니다. 그의 핸드폰은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먼저 자녀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빠, 진짜예요. 아빠가 당첨됐다고 뉴스에 나왔어요. 멀리 떨어져 있던 친척들까지 오랜만이라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평생 외로웠던 그의 아파트는 갑자기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목사님부터 오랜만에 얼굴을 비친 이웃들까지 축하드려요.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네요 라며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그 모든 것이 감격과 기쁨이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던 그에게 드디어 하늘이 한 번쯤은 미소를 지어준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불쌍한 노인, 조용히 사는 시니어라며 동정 섞인 시선을 보내던 이웃들이 이제는 마치 한 사람의 거대한 금덩어리를 보는 듯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축하의 악수 뒤에 남는 미묘한 계산기, 소리 같은 침묵, 웃음 뒤에 감춰진 탐욕의 그림자가 제임스 박의 가슴을 서서히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알았습니다. 이 당첨이 단순한 행운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그의 인생을 어디로 끌고 갈지 그 자신조차 알 수 없다는 걸 말입니다. 로또 당첨 소식이 뉴스에 나오자
제임스 박의 집은 하루아침에 세상의 중심이 된 듯했습니다. 그동안 1년에 한 번 목소리 듣기도 힘들었던 자녀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 한국과 다른 주에서 서둘러 날아왔습니다. 아빠, 이제 편히 사세요. 저희가 곁에서 지켜드릴게요. 눈물까지 글썽이며 부둥켜 안는 모습에 제임스 박은 정말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심지어 수십년간 연락 끊겼던 사촌, 이모, 조카들까지 오랜만에 보고 싶다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파트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려댔고 현관문을 두드리는 손길도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졌습니다. 제임스 박은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가족의 온기를 뒤늦게라도 되찾은 듯 감격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외롭지 않겠구나. 돈 덕분에 다시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구나. 이제라도 편히 살 수 있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 같이 모여 앉아 아빠, 이제는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라며 웃던 가족들이 며칠 지나자 자연스럽게 돈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투자라며 사업 계획서를 내밀었고 딸은 애들 대학 학자금이 급하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심지어 조카는 삼촌, 우리도 좀 도와주세요라며 언제 돈을 줄 수 있냐고 재촉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함께 밥을 먹으면서도 대화의 주제는 어느새 얼마를 줄 수 있냐, 어떻게 나눠야 공평하냐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제임스 박은 처음엔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래, 다들 어려우니까 조금씩 도와주면 되겠지. 내가 가진 게 많으니 나눠줘도 괜찮아.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묘한 불안이 피어올랐습니다. 가족들의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아버지, 삼촌으로 보던 눈이 이제는 마치 은행 창구를 바라보는 것처럼 계산적이고 차가워진 듯 느껴졌습니다. 밤이 되면 제임스 박은 혼자 불 꺼진 거실에 앉아 자녀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의 행복일까? 아니면 돈 때문에 모여든 것일까? 달콤한 웃음과 포옹 속에 감춰진 탐욕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불안이 곧 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전조라는 것을. 처음엔 단순한 부탁이었습니다. 아들이 투자 기회가 있다며 서류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아빠, 이번만큼은 확실해요. 친구가 연결해준 부동산 딜인데 몇 달만 지나면 원금 2배는 보장된다네요. 이 기회를 놓치면 바보예요. 제임스 박은 속으로 망설였습니다. 평생 주방에서 땀 흘려번 돈이라면 절대 내놓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간절히 부탁하는데 이제는 도와줄 여유가 있으니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거액의 수표 한 장이 건네졌습니다. 그러나 몇 달 뒤 아들은 초췌한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투자는 사기였고 돈은 모두 날아갔다는 겁니다. 아빠 미안해요. 나도 속았어요. 순간 제임스 박의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가 준 돈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거액이었는데 이제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아들의 실패가 드러나자 이번엔 딸이 나섰습니다. 아빠, 왜 오빠한테만 그렇게 많이 줬어요? 저한텐 똑같이 안 주셨잖아요. 이건 불공평해요. 아버지가 가진 돈은 결국 우리 몫인데 왜 차별을 하시는 거예요? 딸의 목소리엔 눈물이 섞여 있었지만 그 말 속에는 더 이상 사랑받고 싶은 딸이 아니라 상속을 미리 계산하는 차가운 이해관계만이 묻어났습니다. 제임스 박은 두 손을 덜덜 떨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아빠는 그냥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다. 돈이 그렇게 중요한 거냐? 아빠는 너희가 필요했을 뿐인데. 그러나 아이들의 눈빛은 이미 변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거대한 금고를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교회 지인까지 찾아왔습니다. 장로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누셔야죠. 우리 교회에 큰 사업 계획이 있습니다. 장로님이 도와주시면 교회가 더욱 부흥할 겁니다. 차라리 노골적인 요구라면 덜 아팠을까요? 그는 이제 믿음의 동지에게마저 돈줄로만 보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행운의 사나이라 불리며 사랑받던 아버지, 존경받던 어른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관계가 숫자로 환산되는 듯했습니다.
제임스 박은 혼자 방 안에 앉아 창밖으로 비치는 불빛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허탈감과 배신감. 나는 언제부터 아버지가 아니라 돈이 되었나? 행운이 내 인생을 이렇게 무너뜨릴 줄은 몰랐다. 그리고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이 갈등이 앞으로 훨씬 더 충격적인 사건들로 이어질 거라는 것을. 자녀들과 교회, 지인들까지 서로 돈을 요구하던 그 무렵, 제임스 박의 집 앞에는 알 수 없는 낯선 사람들이 어슬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창밖을 보면 검은 모자를 눌러쓴 사내들이 차 안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현관문 앞에는 의미 없는 전단지와 쓰레기가 던져져 있었고, 어떤 날은 돈 내놔라는 낙서가 현관문에 적혀 있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현관 초인종이 울렸을 때 낯선 남자가 문틈 사이로 종이를 밀어 넣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첨금, 우리가 다 알고 있다. 순순히 내놓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제임스 박은 손이 덜덜 떨리며 그 쪽지를 움켜쥐었습니다. 이웃을 의심했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돈 때문에 내가 목숨까지 위협받게 될 줄이야.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멀리 살던 친척이 갑자기 찾아와 삼촌,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제가 며칠 돌봐드릴게요 라며 웃었습니다. 처음엔 고마운 마음이 들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그 친척의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제임스 박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현관 열쇠를 슬쩍 챙겨 숨기며 마치 감금이라도 하듯 움직임을 제한한 겁니다. 삼촌, 밖에 나가면 위험해요. 여기 계세요. 돈은 제가 관리해드릴게요. 그 순간 제임스 박은 깨달았습니다. 이건 보호가 아니라 돈을 빼앗기 위한 감시였다는 걸. 평생을 성실하게 살며 땀 흘린 대가로 자식 키우고 가족을 지켜온 그였는데 노후에 그는 이제 가족에게조차 사랑받는 어른이 아닌 돈 덩어리에 불과한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단지 로또에 당첨된 죄밖에 없는데 왜 이제 와서 내가 이런 꼴을 당해야 하는 거냐? 제임스 박은 두려움 속에서 창밖을 지키는 낯선 눈빛과 곁에서 감시하는 친척의 시선을 견디며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공포가 끝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더 큰 파국의 서막일 뿐이라는 것을. 낯선 사람들의 협박과 친척의 감금 시도까지 겪으며 제임스 박의 일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결국 그는 변호사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당첨금은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금과 각종 비용을 감안하셔야 해요. 그제야 그는 알았습니다. 1억 달러라는 거대한 금액의 절반 이상이 이미 세금으로 빠져나간다는 사실을. 연방세, 주세, 그리고 각종 수수료까지 처음 들었던 꿈같은 액수는 순식간에 줄어들었습니다. 게다가 믿었던 아들에게 빌려준 돈은 사기 피해로 증발했고 딸은 여전히 공평하지 않다며 변호사를 선임해 아버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함께하던 변호사조차 알고 보니 그의 돈 일부를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착취야. 내가 누구를 믿을 수 있단 말인가? 그토록 바라던 행운의 당첨금은 사람들의 탐욕과 제도의 벽 앞에서 점점 갈갈이 찢겨 나갔습니다. 어느새 남은 건 거대한 잔고가 아니라 허탈한 마음과 무너진 인간관계뿐이었습니다. 교회도, 이웃도, 가족도 이제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돈을 얻기 위해 몰려왔던 사람들은 돈이 줄어들자 언제 그랬냐는 듯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임스 박은 혼자 낡은 아파트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바람은 차갑고 식탁 위에는 다시 컵라면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다시 여기구나. 그는 손에 젓가락을 들고 멍하니 중얼거렸습니다. 1억 달러라는 꿈은 연기처럼 사라졌고 남은 것은 분열된 가족과 고립된 자신뿐이었습니다. 다시 돌아온 작은 월세방, 다시 시작된 소박한 노후. 하지만 그 방 안에서 제임스 박이 느끼는 쓸쓸함은 예전의 가난보다 훨씬 더 깊고 더 무거웠습니다.
돈은 그에게 행운이 아니라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만든 저주였던 것입니다. 작은 월세방에 다시 앉아있던 제임스 박. 그의 손에는 이제 수백만 달러의 수표도 호화로운 계약서도 없었습니다. 오직 반쯤 식은 컵라면과 희미하게 떨리는 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뉴저지의 회색 하늘은 그가 처음 이민 와서 막막하게 바라보던 그 하늘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더 쓸쓸했습니다. 예전엔 돈이 없어도 가족이 있었지만 지금은 돈을 가졌던 탓에 가족마저 잃어버린 셈이었으니까요. 나는 로또가 내 인생을 구할 줄 알았습니다. 가난도, 외로움도, 힘겨운 세월도 다 이길 수 있을 줄 알았죠. 하지만 돈은 결국 사람의 욕심만 드러내더군요. 돈 앞에서 무너지는 가족의 얼굴을 보며 나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불행은 가난이 아니라 믿었던 이들에게 배신당하는 것이구나. 그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고 눈가에는 고인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대박의 순간 뒤에 숨어있는 탐욕과 배신, 그리고 고독의 그림자를 말입니다. 정말 돈이 행복일까요? 이것이 바로 은퇴 후 진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은행 잔고가 300불도 안 남았던 날, 저는 냉장고 문을 열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잔장은 텅 비었고 냉장고 속에는 시든 채소 몇 줄기와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뿐이었습니다. 요즘처럼 물가가 끝없이 치솟는 시기, 달걀 한 판과 채소 한 봉지 가격이 예전 같지 않은 걸 여러분도 느끼고 계시지 않나요? 은퇴 후라 고정 수입은 그대로인데 장바구니는 점점 가벼워지고 혹시 지금 이번 달은 뭘 줄여야 하나 계산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날 제 마음을 흔든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푸드 스탬프 신청해봤어. 그게 저를 다시 식탁 앞으로 불러온 시작이었습니다. 과연 은퇴한 시니어도 받을 수 있을까? 신청은 어렵지 않을까? 혹시 내가 모르는 자격이나 혜택이 있는 건 아닐까?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겪은 미국 푸드 스탬프 신청 과정과 시니어가 꼭 알아야 할 주별 차이와 자격 기준 그리고 신청 팁까지 아주 현실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식비 부담을 절반 이상 줄일 수도 있는 확실한 방법을 손에 넣으실 겁니다. 저는 68세 김명수입니다. 3년 전 35년간 다니던 직장에서 은퇴하고 아내와 함께 LA 외곽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 왔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평생 일 안 해도 되겠다는 안도감과 여유가 있었습니다. 은퇴 연금과 사회보장연금 SSA만으로도 소박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예상보다 빨리 저를 조여왔습니다. 작년만 해도 월세가 한 번에 $250나 올랐습니다. 그나마 버텼는데 올여름 들어 약값과 병원비가 한꺼번에 치솟았습니다. 아내가 무릎 수술을 한 이후로 재활치료비가 매달 빠져나가고 저 역시 고혈압과 당뇨약을 끊을 수 없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숨막히게 한 건 물가였습니다. 예전엔 100불짜리 지폐 한 장이면 달걀, 우유, 쌀, 채소까지 한 달치 장을 봤는데 지금은 $100로 장바구니 절반도 채우기 힘듭니다. 마트 계산대에 서서 카드 결제를 누를 때마다 속으로 이게 정말 맞는 건가 하는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하루는 장을 보고 돌아오는데 예전엔 늘 가득하던 장바구니가 너무 가벼워서 손끝마저 허전하더군요. 그때 불현듯 혹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불안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바로 그날 우연히 마주친 이웃박 할머니가 제게 물었습니다. 영수 씨, 푸드 스탬프 몰라요? 그 한마디에 저는 순간적으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에이, 그건 형편 진짜 어려운 사람들만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박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은퇴 연금 받아. 그래도 받았어. 요즘 같은 세상에 안 받으면 바보야. 그 순간 제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뜨거워졌습니다. 자존심 때문일까요? 아니면 몰랐던 세상을 알게 된 놀라움 때문일까요? 분명한 건 그날 이후 제 삶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박 할머니의 말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나도 은퇴 연금 받아. 그래도 받았어.
소득이 기준 이하이면 누구든 가능해. 처음엔 그냥 위로 차원에서 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자세히 설명해 주더군요. 60세 넘으면 기준도 조금 완화돼. 집이나 차는 재산으로 잘 안 보고 생활비가 빠듯하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어. 그 말을 듣는데 마음 한켠이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혹시 우리도 받을 수 있는 걸까? 하지만 곧 쓸데없는 생각이라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푸드 스탬프라는 건 어디까지나 TV, 뉴스나 다큐멘터리에서나 보던 정말 먹을 게 없어 빵 먹으려고 줄 서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도 호기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날 밤 컴퓨터 앞에 앉아 캘리포니아주 푸드 스탬프 신청 사이트를 찾아서 열었습니다. 화면 가득 나타난 건 빽빽한 영어 문장과 끝없이 이어지는 입력 칸들이었습니다. 총 가구 원수를 입력하세요. 지난 3개월간 소득 내역을 입력하세요. 재산, 은행 잔고, 차량 보유 여부를 입력하세요. 소득, 재산, 렌트비, 유틸리티 비용까지. 게다가 각 항목마다 증빙 서류를 첨부하세요라는 안내 문구가 빨간 글씨로 박혀 있었습니다. 마우스를 움직일 때마다 머릿속에 거절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신청했다가 떨어지면, 그리고 이 사람 생활이 이렇게 어려운가 하고 기록에 남으면 괜히 자존심만 구기고 스스로를 더 초라하게 만들 것 같았습니다. 아내에게 이 얘기를 꺼낼까 하다가 혹시라도 그런 건 받는 거 아니야 라는 답이 돌아올까 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밤 모니터 앞에서 손가락만 키보드 위에 올린 채 30분 넘게 아무것도 쓰지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주방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냉장고를 열었다 닫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흘린 한마디, 이번 주는 김치도 못 담겠다. 그 순간 제 마음속 갈등은 더 깊어졌습니다. 신청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버티다가 다음 달 카드 명세서를 보고 후회할까? 하루는 아내가 작은 장바구니를 들고 근처 마트에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20분쯤 지났을까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번호를 보니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혹시 김영수 씨 댁이죠? 아내분이 넘어지셔서 지금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가니 아내는 침대에 누워 무릎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정형외과 의사가 차트를 들고 와서 말했습니다. 다행히 뼈는 부러지지 않았지만 인대가 손상돼 치료와 재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접수 창구에서 받은 건 1200불짜리 병원비 청구서였습니다. 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번 달 카드값은 어떻게 내지? 전기세는? 약값은? 응급실 의자를 붙잡고 앉아있는데 며칠 전 박 할머니의 말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푸드 스탬프 안 받으면 바보야. 그 말이 지금은 달리 들렸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서 뭔가 무너졌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이대로는 버틸 수 없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집에 돌아오자마자 노트북을 켰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푸드 스탬프 신청이라는 단어를 다시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노트북 앞에 앉아 푸드 스탬프 신청 페이지를 띄웠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끝없는 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근 3개월 소득 증명서를 첨부하세요. 은행 잔고 내역을 업로드하세요. 렌트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세요. 전기, 가스, 수도 등 유틸리티 청구서를 파일로 첨부하세요. 마우스를 움직일 때마다 제 손끝에서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마음속에서는 수십 번이나 그만두자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눈앞에는 지난주 마트 영수증이 떠올랐습니다. 달걀 한 판 9.99불, 우유 1갤런 한 통 6.49불, 시금치 한 봉지 3.99불. 계산대에서 결제를 누를 때의 그 묘한 허무함이 다시 몰려왔습니다. 이럴 때 푸드 스탬프는 생활비에 숨통을 트여주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더 크게 자리 잡았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과정이 쉽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증빙 서류를 찾으려고 서랍을 열면 각종 고지서와 오래된 서류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이것도 필요해 하며 서류를 꺼내줬지만 영어로 된 안내문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우리는 몇 번이고 휴대폰 번역 앱을 켜고 끄기를 반복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마무리하려는 순간 마지막 페이지에 인터뷰 일정이 잡혔다는 알림이 떴습니다. 전화로 진행된다고 했지만 그 인터뷰에서 무엇을 물어볼지 혹시라도 한마디 잘못 답했다가 거절당하는 건 아닌지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며칠 뒤 울려온 낯선 번호의 전화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고 영어로 들려오는 담당자의 첫 질문에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LA 지역 오피스에는 한국어 통역이 있었고 무사히 전화 인터뷰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매일같이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혹시나 거절 통보가 오면 어쩌나 인터뷰 때 제가 했던 대답들을 머릿속에서 수십 번 되감았습니다. 그 질문,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대답한 게 맞았을까? 밤에 누워서도 불안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주째 되는 화요일 아침, 우편함에 낯선 로고가 찍힌 두툼한 봉투가 꽂혀 있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2번 뛰고 멈춘 듯 했습니다. 손끝이 떨려서 칼로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반짝이는 플라스틱 카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EBT 카드. 옆에는 승인서가 동봉돼 있었는데 매달 1인 기준 253불 그리고 부부 합산 506불이 매달 1일에 EBT 카드로 충전됩니다라는 문구가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무려 500불이나 되는 금액이 매달 식료품 구입비로 EBT 카드에 입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이 작은 카드 한 장이 우리를 한 달 동안 버티게 해줄 안전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주말 저는 처음으로 EBT 카드를 들고 한인마트에 갔습니다. 카드로 결제를 하면서 아내가 좋아하는 참외 한 박스, 한국 고추장 한 통, 그리고 신선한 계란 한 판을 카트에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싸서 한동안 못 사 먹었던 내가 좋아하던 말린 곶감을 한 박스도 넣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내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왜 이렇게 늦게 신청했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푸드 스탬프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의 생계를 지탱해주고 있었고 주마다 혜택과 절차가 조금씩 달랐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신청부터 승인까지 평균 2에서 4주 소요되며 한글 안내 페이지 및 한국어 통역을 제공합니다. 뉴욕은 인터뷰 전에 임시 혜택을 먼저 지급하고 대기 기간을 단축시켜줍니다. 텍사스는 서류 누락시 즉시 거절하며 이럴 경우 재신청이 필수입니다. 알래스카의 경우 식품 가격이 높아 지급액이 타 주 대비 20에서 30% 높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다면 더 일찍, 덜 주저하며 시작했을 겁니다. 그날 밤 냉장고 안에 각종 식료품들이 가득 차 있는 걸 보면서 저는 한 가지를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는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존심이 아니라 살아남는 것이 먼저라는 걸 말입니다. 저는 푸드 스탬프를 신청하기 전까지 이 EBT 카드가 단순히 마트에서만 쓰이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받아보니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곳에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푸드 스탬프 혜택 3가지입니다. 첫째, 푸드 스탬프 승인 후 사용하는 EBT 카드 사용 범위입니다. 지역 마트나 한인 마켓은 물론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도 결제가 가능했고 심지어 아마존과 월마트 같은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즉, 몸이 불편해서 장을 보러 나가기 어려운 날에도 필요한 식재료를 집 앞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EBT 카드로 구매 불가능한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제, 휴지, 알코올, 담배, 비타민 영양제, 즉석 조리된 음식 등은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그 외의 식료품과 음식은 EBT 카드로 구매 가능합니다. 둘째, 비과세 혜택입니다. EBT로 결제한 금액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작은 차이 같지만 물가가 계속 오르는 요즘 같은 시기에는 이 몇 퍼센트 차이가 한 달 장바구니를 훨씬 넉넉하게 만들어줍니다. 셋째, 다른 혜택과의 연계입니다. 메디케이드나
저소득, 에너지 프로그램 같은 저소득층 지원 제도와 함께 신청하면 서류 제출과 심사 절차가 훨씬 간단해집니다. 다음은 푸드 스탬프 신청 시 주의할 점입니다. 무엇보다 현금성 자산, 즉 은행 잔고 기준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소득이 적더라도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 거주 주마다 소득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주 정부 공식 사이트에서 본인의 상황을 꼭 대조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인터뷰입니다. 전화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가족 구성원 소득생활비 내역을 정확하게 기입하고 모르는 질문은 애매하게 대답하기보다 한번 확인해보고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하는 게 좋습니다. 괜히 추측으로 대답했다가 서류와 불일치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정도 과정이면 너무 번거롭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해보니 한 번만 통과하면 그 뒤로는 매 6개월마다 갱신을 합니다. 그리고 EBT 카드로 매달 자동 충전되기 때문에 생활이 훨씬 안정됐습니다. 무엇보다 푸드 스탬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덜 불안해졌습니다. EBT 카드를 받은 지 이제 몇 달이 지났습니다. 냉장고를 열 때마다 예전처럼 텅 비어있던 그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과일, 계란, 야채, 고기 작은 것들이지만 그 안에 담긴 건 버틸 수 있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처음에는 자존심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나는 아직 괜찮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남겨둬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며 몇 달을 버텼지만 그 시간 동안 우리 식탁은 점점 초라해지고 걱정은 더 깊어졌습니다. 지금은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오래 주저했을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 받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물가가 계속 오르는 시기에는 이런 제도가 바로 삶의 안전망이라는 것을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생활비가 빠듯하지만 망설이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한 번만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그 선택이 여러분의 식탁과 마음을 모두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퇴 후 진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지인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 가면 인생 바뀐다더니 내 인생은 쓰레기통 속에서 마약과 함께 썩어갔습니다. 30년 전 아메리칸 드림 하나 믿고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는 이름 대신 번호로 불립니다. 노숙자 27번. 한때는 수트를 입고 오피스를 꿈꿨지만 지금은 쉘터에서 쪽잠 자고 약 끊느라 손이 덜덜 떨립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한국 아저씨 하나가 LA 뒷골목에서 마약에, 노숙에, 절망에 갇히게 된 걸까요? 그리고 지금 그는 과연 다시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요? 영상 마지막엔 미국 이주 시 진짜 알아야 할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지금 당신이 보는 이 이야기, 어쩌면 앞으로 당신이 겪게 될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제 이름은 김정수, 현재 65세입니다. 미국은 기회의 땅이다. 그 말을 믿었습니다. 믿지 않았다면 나는 아직도 서울 변두리 골목에서 막노동으로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당시 32살에 선택했습니다. 1992년 김포공항 출국장, 비행기 티켓 한 장, 주머니엔 달러로 500불, 가슴엔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단어 하나만 들고 비행기 창밖으로 본 구름 사이 내 인생이 바뀔 거라는 기대감에 눈물이 났습니다. 미국만 가면 다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LA에 도착하자마자 그 꿈은 바로 깨졌습니다. 도착한 건 코리아타운 하숙집의 쪽방, 곰팡이 내 젖은 매트리스, 그리고 나처럼 꿈만 들고 온 청년색과 함께 숨도 못 쉴 만큼 좁은 방에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여긴 뭐든 하면 돈이 된대. 처음만 버티면 나아질 거야. 새벽 4시 신문 배달, 오전엔 설거지, 저녁엔 마트 청소. 하루에 3개씩 일하면서 3, 4시간 자고 다시 나갔습니다. 몸은 망가졌지만
언젠간 내 이름으로 된 집에서 스테이크 썰어 먹겠다. 그런 날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불법 체류자라는 낙인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너 영어 못하잖아. 주방만 해. 쟤 불체야. 월급 깎아도 돼. 사람 취급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나를 향한 멸시와 차별, 착취. 그게 이민자의 현실이었고 미국은 나를 받아준 적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냥 한 방에 터뜨릴 수는 없을까? 그날도 똑같았습니다. 식당 뒷문에서 쓰레기 봉지를 끌어내고 화장실에서 물티슈로 겨우 땀을 닦은 채 주방 보조를 하러 허둥지둥 뛰어가던 오후, 같이 일하던 동료 형이 말했습니다. 야, 너 요즘 얼굴이 반쪽이야. 이거 한번 해봐. 피로가 싹 풀린다. 기분도 좋아지고 작은 봉지 하나, 하얗고 고운 가루. 한 번만, 진짜 한 번만.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손이 갔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몸이 가벼웠고 기분이 좋아졌고 일도 더 빨리 끝냈습니다. 하지만 이내 이상했습니다. 그날 이후 약 없이 잠을 못 잤습니다. 자고 나도 더 피곤했고 출근하려면 다시 약이 필요했습니다. 약값은 쌓이고 몸이 점점 안 좋아져 일은 줄어들고 월급도 줄어들고 결국 방세는 3달치가 밀렸습니다. 다음 주까지만 기다려주세요. 이번엔 꼭 드릴게요. 말을 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약쟁이로 낙인 찍힌 채 방에서 쫓겨났습니다. 한 손엔 낡은 이불, 한 손엔 약 봉지. 나는 코리아타운 뒤편 골목길 벤치에 처음으로 누웠습니다. 지나가는 한인들은 나를 보며 고개를 돌렸고 어디선가 들려오던 경찰 무전 소리에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나는 여기 왜 와 있는 걸까? 이게 내가 원하던 미국이었나? 그런데도 약은 끊을 수 없었습니다. 배고픔보다, 추위보다 몸 안에서 올라오는 떨림이 더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며칠, 몇 달이 지나 나는 길 위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식당 뒤편 쓰레기통 옆에서 다리 밑 그림자 속에서 한때 미국에서 성공하면 부모님 모시고 좋은 집에 살겠다던 내가 이젠 버려진 음식 하나에도 감사를 느끼는 삶이 됐습니다. 겨울밤 LA 다운타운 스키드로 여기는 노숙자와 약물 중독자들이 한데 엉켜서 사는 위험 지역입니다. 축축한 골목 바닥 위에 검은 비닐봉투 몇 장을 겹쳐 깔고 찢어진 카페트 조각 하나를 담요 삼아 덮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부는 날이면 귓가엔 자동차의 굉음뿐만 아니라 사람들 비명, 욕설, 싸우는 소리, 경찰차 사이렌이 들렸습니다. 그날 밤 갑자기 퍽 소리와 함께 복부에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눈을 뜨니 백인 경찰 2명이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야, 여기서 뭐해? 노숙자는 나가. 여긴 공공장소야. 어디 사냐? 이름은 마약했냐? 대답할 힘도 자존심도 없었습니다. 일어나는 내내 속이 울렁거렸고 텅 빈 속은 나를 더욱 비틀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더 차가웠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불쌍하다는 눈빛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벌레 취급했고 나는 그 시선이 익숙해진 지 오래였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며칠째 아무것도 못 먹었고 지나가던 마트에서 할인 4개 있던 식빵을 하나 주워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곧장 잡혔습니다. 감옥 철창한 쇠창살의 이마를 기댄 채 이게 내가 그리던 미국이었나? 끝없이 되뇌었습니다. 그때부터 정신이 조금씩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싸구려 마약, 길거리에서 돌고 도는 그 하얀 봉지, 이미 섞여 있는 게 뭔지도 모를 그 약물들을 구분 없이 몸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환각이 보였고 가끔은 내 손이 내 손 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기괴한 환청이 들렸습니다. 어느 날 아침엔 내가 누운 자리에 구더기가 기어다니는 걸 보고도 그냥 눈을 감았습니다. 몸은 점점 망가졌고 치아는 썩어 빠졌으며
신장은 통증을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누구도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진짜로 죽을 뻔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손이 떨리는 걸 진정시키려고 싸구려 약을 급히 구해 몸에 넣었습니다. 눈이 흐려졌고 귀가 먹먹해졌고 그 다음은 기억이 없습니다. 눈을 뜬 곳은 응급실. 몸엔 각종 전극이 붙어 있었고 팔목엔 플라스틱 환자 밴드가 감겨 있었습니다. 의사는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심장이 한번 멈췄었습니다. 당신, 다음엔 못 일어납니다. 지금 끊지 않으면 여기서 끝이에요. 가슴이 식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눈물이 안 났습니다. 살아서 고맙다기보단 죽지 못한 게 서글펐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한인 쉘터 사역자 박 목사님. 목회자 특유의 말투도 없이 조용히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진짜 사람답게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 한마디에 속에서 무너져 있던 벽이 와르르 소리를 내며 무너졌습니다. 사람답게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할 줄 몰랐습니다. 며칠 뒤 목사님의 소개로 홈리스 쉘터로 옮겨졌습니다.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밥도 주고 이불도 있고 약 끊는 프로그램도 있다는 게 의심 반, 포기 반으로 입소한 저는 처음 며칠 동안 밤마다 땀에 절고 소리 지르며 금단 증상에 시달렸습니다. 몸은 부서질 듯했고 귀에선 환청이 들렸습니다. 그때마다 자원봉사자가 와서 말없이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 터치 하나가, 그 온기 하나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3일, 그 짧은 시간이 내 인생에선 기적이었습니다. 마약 없이 버틴 첫 3일, 온몸이 쑤셨고 식은땀이 범벅이었고 가슴은 계속 조였지만 버텼습니다. 4일째 되는 날, 나는 비틀거리며 샤워실로 걸어갔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봤습니다. 사람 같지 않은 얼굴. 하지만 그날 머리를 감고 수염을 밀고 처음으로 냄새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쉘터의 공동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좁은 공간에 다양한 인종과 사연의 사람들이 몰려 있었고 밤엔 코 고는 소리에 깨고 낮엔 누군가의 분노가 터졌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그곳이 처음으로 나를 이름으로 불러준 곳이었습니다. 미스터 킴, 점심시간이에요. 정수 킴, 오늘 상담 있으세요? 길거리에서는 야, 경찰은 홈리스. 병원에선 노숙자 남성 환자였는데 여기선 정수킴이라는 내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보다 5살 어린 동생 하나가 혼자 끙끙 앓다가 내 옆으로 왔습니다. 형, 나도 끊어볼게요. 형 보니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말없이 그를 안았습니다. 우린 울지 않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길은 함께 해야 버틸 수 있다는 걸. 지금도 저는 쉘터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직업은 아직 없고 전화기도 없지만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하늘을 봅니다. 지붕 없는 거리에서 보던 하늘이 아니라 다시 살아보고 싶은 사람의 하늘. 이제 나는 사람입니다. 비록 아직은 불완전해도 나는 다시 걸어가고 있습니다. 쉘터에서의 삶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기상, 복도 청소, 무료 급식 봉사. 나는 여전히 쓸모있는 사람이다. 그 생각 하나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마약 치료는 쉽지 않았습니다. 몸속에 남은 독소는 몇 달이 지나도 나를 괴롭혔고 지나가는 환청과 떨리는 손가락은 너는 못 고친다는 악마의 속삭임처럼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버텼습니다. 누군가는 하루를, 나는 10년을 되돌리고 싶었으니까요. 병원과 상담소를 오가며 간 손상과 폐질환도 치료했고 3년 가까이 걸린 마약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후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와 주방보조 일을 시작했는데 사장님이 저를 믿어줬습니다. 정수 씨, 아침 재료 발주 좀 맡아볼래요? 처음으로 받은 신뢰였고
그 신뢰는 내 인생을 다시 믿어도 된다는 신호 같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간 일해서 조금씩 모은 돈으로 조그마한 99센트 스토어를 오픈했습니다. 직원도 없고 간판도 초라했지만 나는 거기서 매일 문을 열고 정리하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하루 매출이 100불도 안 되는 날도 있었고 도둑 맞은 날엔 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게는 나의 재활 기록이자 인생 노트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65세 저는 조용히 은퇴했습니다. 산타모니카 근처 조용한 재활 쉘터와 연결된 시니어 아파트에서 이제는 하루 두 끼 밥을 직접 지어 먹을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전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단지 무너졌다고 믿을 때만 쓰러지는 겁니다. 다음은 정수 씨가 말하는 미국 이민, 진짜 알아야 할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아메리칸 드림은 현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미국 가면 다 잘 될 거야. 하지만 미국은 기회의 땅이 아니라 검증 없는 실패가 많은 땅일 수도 있습니다. 언어, 정보, 법, 문화, 아무 준비 없이 들어가면 그 땅은 꿈이 아니라 늪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 마약은 시작이 아니라 끝입니다. 딱 한 번 피로 풀려고, 그리고 호기심에서 그렇게 시작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잃는 건 자존심입니다. 그 다음은 가족, 집, 그리고 몸입니다. 마약은 삶을 좀먹는 고요한 죽음입니다. 셋째, 쉘터는 끝이 아닙니다. 누구는 쉘터를 루저들의 집합소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말합니다. 여긴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재활은 힘들고 유혹은 끊임없지만 회복은 분명 가능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일어났으니까요. 나는 실패한 게 아닙니다. 그저 길을 돌아갔을 뿐입니다. 누군가는 말할 겁니다. 당신 인생은 엉망이었잖아. 하지만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살아있고 내일이 기다려지는 사람입니다. 부끄러워 숨기고 싶은 이야기도 이렇게 꺼내면 누군가에겐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저는 오늘 알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퇴 후 진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지인들께 널리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